거의 1단지가 가격이 비싸진 않거든요. 소형 아파트고 오래됐기 때문에 뭐 10억 이하인데 사려고 했는데 송파구라서 야 이거 불편하네. 대출도 안 나오고 토지거래가 구역도 걸리니까 차라리 마포로 가자, 성동으로 가자, 서대문으로 가자, 동대문으로 가자 이런 수요들이 생기잖아요. 이번에 이제 전체가 다 묶이다 보니까 오르고 거래가 돼요. 그러면 마포나 성동이나 광진이나 서대문을 가려는 사람들이 똑같이 규제에 묶였잖아요. 저기는 송파구고 가격도 올해 거의 안 올랐거든요. 다른 데는 다 올랐잖아요. 차라리 저기가 저평가 아니야 라고 해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단지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규제 하나로 규제 지역 안에서도 혜택을 보는 단지들도 나오더라.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요즘 11호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시끌시끌합니다. 정말 저도 한 부동산을 20년 정도 했죠. 20년 넘게 했는데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을 거잖아요. 이번 대책처럼 이렇게 뜨겁고 정신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이렇게 이슈가 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대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제 발표된 11호 부동산 대책이죠. 네. 주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11호인데 10월 15일에 발표가 돼서 15, 11호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11호니까 11자를 쓰더라고. 그래서 11은 아니고 11은 아니고 네. 10월 15일에 발표된 대책인데요. 이번 대책이 이슈가 됐던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정부가 물론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 부동산 규제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대출 규제, 금융 규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제, 세금 규제가 있고, 세 번째는 지역 규제가 있습니다. 허가제 같은 토지거래가 구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같은 어떤 지역을 규제하는 규제가 있는데 대출 규제는 6.27 대책 때 나왔죠. 그리고 9.7 때는 공급 대책이고 이번이 세 번째 대책인데 11호 대책은 지역 규제입니다. 물론 대출도 살짝 조정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메인은 아니고 일단 지역을 규제했는데 지역 규제는 제가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조정 대상 지역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조정 대상 지역, 네. 2단계 그래도 올라? 우리 한 단계 높은 2단계 투기 과열 지구, 3단계는 투기 지역, 4단계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규제가 있는데 보통 단계로 가거든요. 하나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레벨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지역을 지정할 때도 이게 강남구, 뭐 강남 3구 딱 규제하고 그래도 풍선 효과가 생기면 마포, 성동 그래도 올라 서대문, 동대문 뭐 이런 식으로 핀셋 규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야 생각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계속 풍선 효과가 생기더라. 네. 지역에 풍선 효과가 생기고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해도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가더라. 야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묶자. 아예 풍선 효과를 막아버리자. 라고 해서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강남 3구, 용산구는 원래 규제 지역이었잖아요. 토지거래가 구역인데 강남 3구, 용산구는 당연하고 모든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12곳, 12개를 딱 묶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건 뭐지? 이렇게 한꺼번에 묶는 거는 처음인데 그리고 토지거래가 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규제가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토지거래가 구역 같은 경우는 전세 끼고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규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제로 거주를 해야 되고 세입자가 있는 집은 팔지도 못하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뭐 대출 규제도 들어가지만 일단 중과세가 되죠. 취득세 중과세. 양도세도 중과세. 물론 양도세는 내년 5월 9일까지는 유예만 시켜줬습니다만 5월 9일 지나면 뭐 손을 대지 않으면 중과세가 될 것 같고요. 대출 규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LTV 대출 한도가 70에서 45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규제가 한 번에 모든 지역을 서울과 경기도 12곳 그리고 규제가 3개가 짬뽕처럼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 아우성들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책 발표 후 약 2주 정도가 흘렀는데요. 네. 시장에서 좀 반응이 보일 것 같아요. 요즘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떠한가요? 와, 대책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똑같은 대책이잖아요. 이 대책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는지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자기의 위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무주택자들. 지금까지 내 집 마련에 열차를 타지 못했던 무주택자들은 기대감? 야, 이거 좀 강하게 나왔는데 잘 나온 것 같아. 이제 집값 안정될 수 있잖아. 집값 떨어지면 내가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고, 아예 내 집 마련 생각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아예 돈도 없고 집을 살 생각도 없고, 근데 집값 올라가는 거 보면 좀 기분이 좋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똑같아요.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남이 가져서 잘 되면 사실 좀 배가 아픈 건 사실이거든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 안 하거든요. 주식 투자 안 해요. 그냥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 받기도 싫어서 안 하는데 요즘 주식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엄청 올랐잖아요. 뭐 4,100이 넘었다고 하는데 녹화일 기준으로 아씨 나도 할 걸 라는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하잖아요. 후회 아닌 후회. 근데 뭐 크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십억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좀 조정됐으면 좋겠다. 너무 단기 급등을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감 잘 나왔다라는 반응들이 있고요. 이제 집을 가진 분들이나 집을 사려는 분들 중에 당사자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당장에 자기가 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일단 뭐 그래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규제 시원하게 한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들 중에 일단 강남 3구, 용산구 우리는 잘 된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어차피 규제 지역이었으니까. 어차피 규제 지역인데 그동안에는 우리만 규제를 받았잖아요. 이제 다 규제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덜 불리해졌잖아요. 똑같아졌다 보니까 야, 잘 됐네. 야, 들어와. 규제 클럽에 한번 들어와. 지내다 보면 괜찮아. 뭐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신고가도 나올 거야. 괜찮아. 라는 반응이고, 재밌는 건 제가 거여 1단지에 한번 가봤거든요. 네. 송파구에 있잖아요. 거여 1단지. 네. 거여 마천. 거기가 송파구에서는 약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근데 송파구란 이유만으로 올해 3월에 규제 지역에 묶였잖아요. 네. 토지거래가 구역으로도 묶이고 투기과열지구도 묶이고, 거여 마천 쪽에 뭐 거여 1단지 포함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냥 송파구라는 이유만으로 본의 아니게 주거 이전의 자유도 받고 대출 한도도 안 나오고 중과세도 적용이 되는 규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여 마천 거여 1단지가 가격이 비싸진 않거든요. 소형 아파트고 오래됐기 때문에 뭐 10억 이하인데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거죠. 사려고 했는데 송파구라서 야 이거 불편하네. 대출도 안 나오고 토지거래가 구역도 걸리니까 차라리 마포로 가자. 성동으로 가자. 서대문으로 가자. 동대문으로 가자. 이런 수요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당했는데 이번에 이제 전체가 다 묶이다 보니까 오르더라고. 오, 네. 오르고 거래가 돼요. 그럼 자, 다 묶였잖아요. 그러면 마포나 성동이나 광진이나 서대문을 가려는 사람들이 똑같이 규제에 묶였잖아요. 네. 야, 이거 그러면 저기는 송파구고 가격도 안 올랐네? 올해 거의 안 올랐거든요. 네. 다른 데는 다 올랐잖아요. 차라리 저기가 저평가 아니야라고 해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단지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규제 하나로 규제 지역 안에서도 혜택을 보는 단지들도 나오더라. 그리고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 한강벨트,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뭐 동작, 또 뭐 일부 지역들, 이런 지역들과 이제 경부벨트에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판교 분당신도시 정도는 뭐 예상했어. 우리 많이 올랐으니까 맞아야지 뭐. 우리 사회 룰이 있잖아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중간치기 하면 가만히 있고. 우리는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 한 대 맞아야지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불편은 하고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분노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참을게 라는 건데, 격한 반응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딘가요? 억울한 곳. 서울에서는 노도강, 네. 금강구, 경기도에서는 수원 8달구, 장안구, 의왕시. 왜? 우리가 뭘 잘못한겨?
아니 우리 동네가 올랐었나? 오른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야, 우리 집값이 올랐어? 안 오는 것 같은데 왜 올랐지? 왜 규제됐지? 라는 황당한 반응과 노도관 같은 경우는 분노와 좌절. 야, 이거 이제 우리가 조금 올라가려고 눈 한번 뜨려고 하니까 또 때리네. 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규제 지역이 예전에도 적용이 된 적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노도강도 규제에 적용됐는데 그때와 지금이 반응이 다른 게 결정적인 요인이 이거예요. 제가 앞서서 사회적 룰이 있다고 했잖아요. 암묵적 룰이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네. 중간치기 하면은 스테이, 보합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노동안 같은 경우는 뭐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뭐 가만히 있잖아요. 보합이잖아요. 통계도 뭐 0.0 몇 %거든요. 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이유로 다 묶었잖아요. 자, 그러면 정부는 좀 참아봐. 풍선 효과를 막아야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고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면 그래도 당신들도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좋은 명분이고 저도 정부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풍선 효과를 또 차단하는 좋은 명분인데 그게 개인이 당사자가 되면 우리 개인이 한 가정이 집 하나 가지고 있거나 또는 무주택인데 집을 사려고 하는데 우리 개인이 내 집 마련하고 이게 내가 더 우선순위지 국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가혹하잖아. 그것도 비싼 집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다 보니까 격한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민심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나 여당도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후속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비가 오면 우산 장수가 돈 벌잖아요. 네. 우산 장수가 누굴까요 지금? 누군가요? 있죠. 동탄 신도시, 아, 네. 구리, 남양주 이런 데 가보면 여기는 이제 광교 신도시가 묶였는데 야 동탄 신도시는 빠졌네. 이게 화성시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10월 15일 대책 발표되자마자 매물 회수되고 가격 올라가더니 한 1, 2억 정도 올라갔고요.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책 발표 전에도 동탄역, GTX역 주변에 신축 아파트 전용 면적 59 그러니까 한 25평 아파트들은 거래가 꾸준히 됐어요. 근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통계를 보면 그냥 보합 정도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빠졌어 이번 규제. 그런데 딱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 수요들이 야 여기라도 사자. 왜? 또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야 여기가 분명히 풍선 효과가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 가격이 올라가지. 가격이 올라가면 또 규제가 나오지. 네. 규제 나오기 전에 빨리 사야 돼. 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동탄 신도시, 구리도 뭐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가격이 저렴한 구축들 올랐고요. 최근에 제가 다산 신도시도 다녀왔거든. 남양주. 다산 신도시 가 보니까 또 다산 신도시는 거래는 돼요. 근데 동탄처럼 뭐 1억, 2억씩 막 올라가지는 않고 대책 발표 전에는 한 2, 3천만 원 정도 살짝 조정을 해서 거래가 됐는데 대책 발표되고 나니까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매물들 조정해주는 매물은 없고요. 네. 나와 있는 급매물들이 막 다 소화가 되고 일부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뭐 매물도 좀 회수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이제 반응이 있다. 네. 우산 장수다. 서쪽의 송도나 이런 지역들은 좀 기다려보자. 쟤들 동쪽이 오르고 동쪽 규제되면 서쪽으로 올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좀 실수요자들마저 좀 거래를 좀 어려워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냐면 투기는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 정책을 이렇게 이제 세 번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의 저는 부동산 정책의 철학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돈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우리 세금 규제나 그런 거로 막 그렇게 자극을 주지 않을게. 그냥 시장에서 살 사람 사고 뭐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 시장에는 우리가 나름대로의 자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우리 안 사고 싶잖아요. 네. 우리라도. 그렇죠. 굳이 저렇게 올랐는 거 내가 사야 돼?
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다른 걸 사든지 안 사든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계속 규제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1주택자들을 규제해요. 1주택자를.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1주택자도 규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627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었잖아요. 절대 한도가.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627 대책에서 이게 6억까지로 이제 묶었는데 야, 6억 대출 받기가 쉽냐?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요자들, 서민들은 피해가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11호 대책에서는 여기서 또 세분화됩니다.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 15억 아래 구간은 6억 구간인데 이제 그런 의도예요. 야, 15억 이하 아파트는 6억 똑같으니까 너희들 피해가 없어. 라고 하는데 규제가 들어오잖아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LTV가 40%밖에 안 나와요. 생애 최초만 70% 주고. 그러니까 생애 최초가 아니면 아니 LTV 40%면요. 예를 들어서 6억 아파트라고 쳐봐요. 6억 수원에 6억 아파트도 있거든요. 6억이면 기존 LTV가 70%가 나오면 4억 2천 이 대출이 나왔으니까 자기 자본이 1억 8천 있는 분이 4억 2천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월 한 150 정도 이자 내고 원리금 내고 살 수가 있는데 이게 40%로 줄어들게 되면 2억 4천으로 줄거든요. 그러면 3억 6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강남이나 이렇게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1억 8천이나 3억 6천이나 어떻게든 융통해서 하는데 6억 아파트를 사려는 분은요. 1,000만 원, 2천만 원 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죠. 이거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하지 마라 내게요. 안 돼요. 그리고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이제 구매 능력이라고 하는데 구매 능력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자본이 있고 두 번째는 대출, 세 번째는 전세. 전세도 구매 능력이니까 왜 무이자 대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전세를 막았고요. 전세 끼고 사는 걸 막았고 대출을 막았잖아요. 그러면 구매 능력이 남은 구매 능력은 자기 자본인데 자기 자본이 많은 현금 부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돼. 너 40%밖에 안 돼. 그럼 60%가 있어야 되는데 현금 60%가 없는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출 좀 받겠다는데 그게 안 나오고요. 이게 상황이 이렇게 또 전세 끼고 살려고 해. 그럴 수 있잖아요.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서 60%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전세가율이 수원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60%면 3억 6천이 전세고 그럼 내 돈에 한 2억 4천 넣어가지고 6억짜리 샀다가 나중에 내가 돈 좀 더 모아서 아니면 한 3년 후에 우리 애 졸업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전세금 빼가지고 지금은 우리 애가 학교 다니니까 이사 못 가. 근데 집을 사둬야 될 것 같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전세 끼고도 못 사요. 저는 이게 과연 투기 안정에 도움이 될까? 물론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급등하는 집값의 서킷 브레이크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의 서킷 브레이크를 당연히 뭐 잡을 필요는 있는데 이게 궁극적인 대책인가에 대한 생각은 좀 해야 되죠. 그러면 서민들이나 우리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6개월 정도야 기다려주는데 그럼 6개월 후에는 뭐가 해결이 될까요? 6개월 후에 집값이 떨어질까? 떨어지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아요? 이미 투기과열지구의 조정 대상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에 이미 규제지역은 2017년부터 묶였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20년부터 묶였다가 올 초에 잠시 풀었다 묶었는데 계속 신고가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많지 않고 상승률이 높지 않을 뿐이지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주인들이 뭔가 급매로 집어 던져야 되는데 집주인이 급매로 집어 던질 때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그렇잖아요. 2022년 하반기처럼 미국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네.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진짜 이거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못 견디는 분들 대출이자 부담은 2배 늘어나고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이제 던졌잖아요. 그런 경우거나 두 번째는 뭔가 필요할 때 팔고 갈아타거나 아니면 내가 건강이 안 좋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도 11월에는 저는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미국이 또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11월에는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1호 대책으로 거래량도 떨어지고 상승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리고요. 수급도 불일치 안 맞고 그러니까 수요 과잉의 공급 부족 문제인데 정부는 공급 늘린다고 하는데 공급이 당장에 늘어나기 힘들죠. 늘어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금매물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쉽게 안 떨어져요. 그러면 더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집 하나 산 걸 가지고 여기서 더 규제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집 하나 사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석기 브레이크 역할 정도이고 이걸 계속 지속하게 되면 엄청난 조세 저항과 또 반대 민심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세 저항 때문에 이제 세금은 못 건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고민이야. 야, 이 세금은 이제 여기서 더 난리 나거든요. 세금 올리면 진짜 난리 나요. 그러니까 조세 저항 때문에 세금은 못 건드리고 지금 민심은 안 좋아졌고 왜 안 좋은 이유는 다 알잖아요. 억울한 분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규제 적용받고 집 하나 사려고 하는데 못 사게 하고 집 하나 팔려고 하는데 전세 끼고 있는 집은 팔지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현장에 있는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월 15일 이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계속 보시는지요? 아니면 이게 일시적으로만 관망세를 거쳐서 다시 내년이나 뭐 연말 빠르면 연말에 다시 상승으로 좀 돌아설 것인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변수가 많으니까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예상만 할 뿐이지 모르고 다행히 관세 협상이 뭐 잘 됐다고 하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 부분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불확실성이 제거됐잖아요. 투자 심리는 더 자극을 받아요. 오히려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주식이 올라가면 저는 속으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 걸, 배 아픈데,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있는데 또 한편은 좋은데 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부동산. 뭐 하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또 집 사야죠. 집 없는 사람은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다 집 사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집을 사고요. 또 집을 판 사람 중에 일부는 갈아타고 남는 돈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요. 이게 같이 뿌리가 같아요. 이게 뿌리가 막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 도는 게 아니라 서로의 그 상호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쪽만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로 작용이 있는데 주식 올라가면 또 그 판 돈으로 또 코인 또 요즘 뭐 많이 올랐고 금값도 올랐고 그러면 그 중에 판 사람 중에 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얘기는 집값 상승의 요인이지 하락의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락 요인은 저는 별로 찾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갈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네. 이거는 심리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 심리가 뭐냐면 자 이번 대출 규제가 또 지역 규제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익숙해지고 적응해지는데 한 3개월 지나면은요. 우리 6.27 대책 나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우와 대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이거 완전 판 끝난 거 아니야? 어떤 부동산 전문가는 그때 막 울고 이랬잖아요. 잘 나왔다고. 근데 제가 그때도 그랬죠. 3개월에서 6개월 간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2개월 지나고 네. 9월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제 예상도 틀렸습니다. 제 예상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적응을 해버렸는데 이번 대책은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6개월 또 짧고 저의 마음은 제 바람은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좀 쉬자. 제발 너무 올랐어. 제발 일하고 하고 싶습니다만 심리적으로는 6개월 정도면 이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가구역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으나 네.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왜? 전세 끼고 사고 팔지를 그렇죠.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야 어차피 이렇게 다 묶인 거 그냥 사자. 내가 입주하자.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 살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나 돈 좀 있어. 서울에 살려고 했는데 올 초에 2월에 풀어줬잖아요. 토지거래가 풀어줬어. 내 친구는 샀어. 강남 3구, 용산구에. 내가 돈이 한 100억이 있는데
샀어. 나도 살려다가 어영부영하다가 3월 24일이었나요? 묶였잖아요. 못 샀어. 아 정말 그러다가 아무래도 강남 3구 용산구는 이제 전세 끼고 못 사니까 나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마포 성동 살까? 몇 번 임장도 가보고 한다. 갈 때마다 올라. 아 이거 뭐 계약하려고 그러면 계좌도 안 줘. 그러다가 이제 서울이 다 묶였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고민하는데 사지 말까? 이 중에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부산에 사자. 네. 부산에서 좋은 아파트, 오션뷰가 나오는 곳 사자. 분명히 그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아무리 봐도 시대 흐름이 부산이 인구가 막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좋은 일자리가 막 크게 늘어날지도 않고 길게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서울 집중화가 더 심해질 것 같아. 그리고 내 자녀가 이미 우리 큰애는 서울에서 졸업해가지고 취직해서 서울에 살고 있고 우리 둘째도 지금 서울에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올라가자. 가족 회의를 해서 와이프가 여보 한번 갑시다. 우리도 이제 언제까지 여기 살 거예요. 올라가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10명 중에 분명히 한 2-3명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어차피 다 묶였으니까 이제 전세 끼고는 안 되고 이제 실거주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내 있는 집을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살 사람 나오니까 저는 떨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신고가는 나올 거다. 특히 내년에는 입주 물량도 이제 서울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전세, 월세 난 또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살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면 신고가는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게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우리 시장이라는 건 물 흘러가듯이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고 안 살 사람은 안 사고 자기 일상에 충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정책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안 해도 되는 고민들 안 사도 되는 사람들까지도 물론 뭐 살려고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사자라는 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같이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상승률도 떨어지고 뭐 이런 분위기는 3개월, 6개월이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룰에 맞춰서 또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또 이제 후속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 다음 후속 규제는 아마도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보유세요? 와 저는 다음 대책을 이게 11호 대책 나온 지 이제 2-3주 됐는데 지금 후속 대책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11호 대책의 실패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세금 규제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금 규제가 이제 네 번째죠. 네. 세 번째 대책이 나왔으니까 네 번째 대책으로 세금 규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세금 규제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여권 내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두 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세금 규제도 더 강하게 하고 보유세 더 많이 올려가지고 그냥 고가주택들 시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마디로 뭐 전쟁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우리는 반응이란 걸 하잖아요. 네. 나한테 훅 치고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자. 반격을 하든 회피를 하든 받아들이든 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국가가 하니까. 우리가 돈에 좀 민감한데 나의 돈을 내래. 근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낼 수도 있어요. 사회 통념상 제도라는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집 살 때 야 취득세 내 뭐 1에서 3% 정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 집 사는데 한 번인데 뭐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평생에 한 번 정도의 집을 사는데 뭐 1에서 3% 정도 그래 내주지 뭐 어차피 양도세에 필요 경비에서도 빼주니까 하는데 중과세는 12%까지 올라가거든요. 3주택 이상이면 12% 내고 사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거는 사회 통념을 넘었어요. 암묵적 룰을 깨버렸다고. 집 사는데 집값의 10%를 취득세로 더 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은 잘 안 사요. 그래서 이제 똘똘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또 양도세도 마찬가지죠. 3주택 이상이면 규제 지역이면 이제 82.5% 가져가잖아요. 아니 친구하고 동업을 해도 5대5인데 카프카님하고 저하고 이제 동업을 해도 네. 5대5잖아요. 그러면 돈을 똑같이 내고 시간도 똑같이 투입을 하고 수익을 반반 가지고 가든, 카프카님이 바빠서 돈을 내. 그러면 제가 몸으로 때워야지. 몸으로 때우고 수익을 반반 정도가 맞는데, 국가가 해주는 게 뭐 있다고 5대5까지는 알겠는데 양도세율이 80%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냥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거든요. 보유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데 네.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면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내면 압류 걸리고 공매로 넘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역습을 하냐면 표로 심판을 합니다. 아, 국민의 권리니까. 너희들 두고 봐라. 너 가만 안 둘 거야. 원래 내가 그런 성향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할 사람들은 투표장에 나가게 되고요. 네. 반대표를 찍어버리겠죠. 그리고 뭐 그래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으나 어지간하면 찍어주려고 하는 분들은 아예 투표장에 안 나갈 수도 있는 네.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지난 대선 때 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붙었을 때 그때 한 80만 표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정부 여당이 분석했을 때 이게 종부세를 많이 올린 지역에서 네. 표 이탈이 많았더라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종부세를 올리는 거는 조세 저항이고 표가 날아간다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종부세를 올려서 표를 날려야 되겠습니까? 정치 관점에서 본다면. 자, 또 하나의 또 명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된다면 네. 해볼만 하잖아. 집값이 안정되면 표 좀 날아가면 어때? 할 만한데, 제가 이제 그 실무자 총 책임자라면, 우리 카프카님이 실무자라면 물어보겠죠. 보유세를 올려야 됩니다. 야, 표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하나 묻자. 그러면 확실히 집값 안정되는 거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확실히 나보고 책임져라고 하면, 그러면 국장님이 저 책임지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는 없어요.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확신은 없는데 표는 확실히 날아가. 세금 부과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딨냐고. 저도 싫어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주면 돼요. 문재인 정부는 두 개를 다 올렸기 때문에 조세 저항은 일어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면서 집값은 올랐어. 그러면 지금도 다 알아요.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여당도 알고 정부도 알아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면 부담스럽지? 팔어. 양도세는 깎아주고 취득세도 깎아줄 테니까 거래는 원활하게. 너무나 이상적인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이유가, 앞서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일단 조세 저항은 생기는데, 거래세를 내리게 되면 한마디로 취득세와 양도세를 깎아준다는 건데, 양도세를 깎아준다는 얘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세금을 깎아주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무주택이에요. 카프카님이 제 친구인데 집을 샀대. 3년 전에. 또 아니면 작년에 집을 샀는데 10억이 올랐대. 엄격결에 5억 주고 샀는 집이 10억이 올랐대. 5억 주고 전세 끼고 샀는데 10억이 올랐대.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아, 이거는 축하할 일인데 기분이 속에서 나도 샀어야 되나라는 마음도 들고, 참 뭐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면 또 한편에서 위안을 하는 게, 그래, 부동산은 양도세가 있지. 10억이 남아도 국가가 최고 세율 45%, 지방세까지 하면 한 50% 되니까, 그래, 애국자다. 50% 내고, 그래, 5억은 먹어야지 뭐. 네가 노력을 했으니까 국가가 환수하겠지라고 하는데 깎아주겠대요. 50%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로 깎아준대. 야, 그래도 국가가 반을 환수해야지. 도대체 10억 번 내 친구한테 도대체 2억을 또 왜 깎아주냐. 걔는 돈 안 그래도 많이 벌었는데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이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친 분들은 사실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부자 감세 논란이거든요. 네. 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한테, 부자한테 왜 세제 혜택을 주냐는 거죠. 집값이 안정되는 게 그 방법밖에 없냐. 네. 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그 부동산의 양도 차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거든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데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돼? 주택시장 안정되면 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해봐야 안 돼. 야, 이거는 조세저항 또 일어나고 부자 감세로 한마디로 집 있는 사람 표 날아가고 무주택자 표 날아가는데 주택시장 안정이라도 확실히 돼야 되는데 100%는 없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고민해. 그럼 이 고민이 시간이 필요하죠. 왜?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제 많이 남은 것 같죠. 많이 안 남았어요. 이제 11월, 12월 내년 6월 지방선거니까 5개월 하면 7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7개월 내에 대책이 뭐 바로 나오진 않을 거니까 12월에 나오면 대책 나오고 5개월 후에 지방선거 하는데 지방선거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못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도 여당 내부에서도 하자. 그래도 해야 돼.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그래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려서 하자라는 입장에 있고 안 돼.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지방선거 전까지는 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대책으로는 세금 규제 안 나옵니다. 저는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대책은 뭐가 나오냐면 일단은 후속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풍선 효과가 생긴 지역들 있잖아요. 동탄, 구리 이런 지역들 통계해보고 통계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들 지역들 추가로 규제 지역 묶을 겁니다. 그거 나오고요. 두 번째는 공급 대책이 나올 겁니다. 97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시장에 공감을 얻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 물량이 언제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은 특히 서울이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 유휴부지들 뭐 관공서 부지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이 공급 대책이 아마도 올해 전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대책은 공급 대책.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한 공급 대책들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 반등한 풍선 효과가 생긴 지역들 규제 지역 지정 정도가 네 번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집을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 또 어떤 각자 이렇게 좀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가 구역에 지정된 지역에 들어갔느냐, 네. 그 바깥의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접근 방법이 틀려지는데요. 일단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은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거주해야 돼요. 거주해야 되고 기존 집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주택자가 강제로 입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이제 다주택 전략은 최근에 똘똘 한 채가 트렌드입니다만 진짜 똘똘한 한 채 거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무조건 네. 거주해요. 그러면 저는 할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그 중에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생겼으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똘똘한 한 채 거주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이나 지금 묶인 지역들은 진짜로 인프라 좋은 곳들은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네에 하나의 캐슬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래 들어가서 살면 되지 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제일 고민되시는 분들이 본인이 살고 있으면 집을 팔 수는 있잖아요. 네. 세입자를 준 사람은 네. 2+2 하면 4년에 가버리니까 4년 동안 집을 못 팔아요. 세입자 있는 집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못 팔고 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쉽게 안 풀리거든요. 못 풀잖아요. 한번 묶어버렸는데 이거 풀면 올해 2월에 오산 서울시장 난리가 봤죠. 나듯이 저희는 봤죠. 이미 봤기 때문에 이거 못 풉니다. 이거 푸는 전제 조건이요. 전체적으로 물갈이를 해야 돼요. 다주택자 규제도 없애고 뭐 재초안도 없애고 다 리셋시키고 이것도 없애면 모르겠는데 다른 규제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만 풀면 또 전세 끼고 투자하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풉니다. 못 풀게 되면 전세를 준 집들은 못 판다는 게 전제 조건이니까 집주인은 어떻게 해요? 전세 안 줍니다. 서울에 예를 들어서 뭐 마포든 성동이든 강남이든 분당이든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은 세입자한테 안 줄 겁니다. 어떻게든 팔 생각이 있어도 내가 들어가서 살다가 팔아야 되니까 세입자 만기가 되잖아요. 네. 연장 안 합니다. 네.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도 사라지게 되고 세입자는 쫓겨나가고 본인이 살다가 파는 경우 이런 좀 번거롭지만
파는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세 계약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세 시장이 안정되면 좋겠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은 이런 또 규제에 대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입주하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토지거래가 구역이면 이제 사는 사람이 입주하는데 원래 내가 샀는데 이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들도 세입자한테 주고 있는 분들은 만기되면 그 자리에서 팔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팔아야 되니까 세입자한테 안 주고 최근에 정부가 물론 여당이 안 한다고는 했는데 3+3+3 9년 네.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야 이거 지금 2+2 4년인데 여차하면 야 지금 저 지방선거 때문에 눈치 보지 지방선거 끝나면 또 9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삽니다. 아, 세입자 너 연장 안 하고 내가 나갈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 강남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럼 어떤 현상을 발생할까? 그냥 내가 두 채가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내가 서울 집이 더 소중하니까. 네. 거주를 하면서 거주 요건 또 채우고 세입자도 보내고 여차하면 팔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수원집을 정리를 하든 수원집을 전세를 줍니다. 그러면 총량은 비슷하잖아요. 수원집 전세 주고 여기 내 입주하면 국토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총량은 똑같다라고 하지만 질이 다르다는 거죠. 좀 더 상급지는 집주인들이 많이 살고 하급지는 또 그 집주인들이 집을 비우기 때문에 저는 이 계층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토지거래가 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곳들은 불안해요. 언제 또 지정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의 규제 패턴을 보니까 즉흥적이고 그냥 기존에 있는 어떤 절차를 무시하는 느낌이잖아요. 대출 규제도 그냥 6억으로 툭 잘라버리고 뭐 단계별로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다 묶어버리고 규제도 그냥 한 번에 다 쏟아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안해요. 시장은 불안하면 또 반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음 규제 나오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비규제 지역들은 움직임이 더 활발할 겁니다. 동탄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조만간에 규제 지역 지정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려는 분들은 더 빨리 팔려는 분들은 더 빨리 팔면서 이제 거래도 늘어나고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는 동탄에 사려고 마음을 먹었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저스트 듀잇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내 작은 계획을 벗어나라고 한다면 덜 올랐는 지역들 다음에 여기가 묶이면 다음에 풍선효과 갈 지역으로 눈을 좀 돌리는 것이 항상 우리가 패턴이 있잖아요. 강남 오르고 강남 3구 오르고 네. 한강벨트 오르고 경부축 과천 판교 분당 오르고 서울 나머지 그 중심지 해가지고 퍼져나가면서 서대문 동대문 오르고 마지막에 노동강 금강구 오르고 수원 또 동쪽 먼저 오르고 네. 서쪽으로 가거든요. 서쪽 북쪽 아주 그다음에 지방인데 지방은 일단 좀 다른 시장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방도 지금 상태면 나중에 결국엔 수도권에 다 묶인다라고 하면 또 지방으로 가는 수요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미분양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저는 더 선수 쳐서 차라리 지방에 규제를 더 풀어주고 뭐 지방의 미분양을 사게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준다든지 지방의 주택을 사게 되면 미분양 아니더라도 주택수에 빼준다든지 이렇게 먼저 좀 선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번져나가니까 사려는 분들은 동탄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덜 올랐는 지역으로 저는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다산 신도시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가보니까 다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그 다산역에서 그 역세권에 보면 그 자이 아파트 있거든요. 다산 자이. 그 아파트 보니까 제일 좋은 게 가격이 한 11억 정도 하더라고요. 10억 정도 했나? 10억, 11억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고 가격, 작년에 최고 가격을 아직 갱신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전세가 한 6억 5천, 6억 8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지하철 8호선 타면 잠실까지 한 25분 정도 걸렸나? 그 정도 걸리니까 저는 내 집만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뭐 집 하나 사는 거 가지고 또 엄청난 뭐 어떤 투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역들도 전세 끼고 사면 한 6억 8천에 11억이면 한 4억 5억 정도 주면 사니까 또 신축 아파트니까 살기 너무 좋잖아요. 깨끗하고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데 실거주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서울은 막혔는데 실제 당장 거주하기 힘들다면 저는 이런 지역들도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서쪽이잖아요. 그럼 또 서쪽으로도 뭐 송도나 검단이나 청라나 김포나 이런 데는 또 다음 순서를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보고 움직입니다. 절대 시장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집을 팔려는 분들은 정부의 정책을 따라는 가지나 거기에 있다는 반응을 하는 거지, 우리 개인이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거대한 정의 차원에서 내 집 사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시는 분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정부가 이제 아파트를 위주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LTV 70%가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네. 매수세가 그래서 비아파트 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비아파트 시장은 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비아파트로 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자들의 반응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여기가 묶이면 다른 지역으로, 또 규제 지역 내에서도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는 돈 있으니까 그냥 거주하고 좋은 거 살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규제 지역 내에서도 대출이 나오는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신축 빌라 또 이런 데 관심 가지는 분들도 있고, 빌라는 또 재개발도 요즘 활발하잖아요.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계획이 서울 도심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택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사면 좋긴 한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 되면 아파트 사는 거고요. 돈이 부족하면 아파트 대체제를 사도 되는데 일단 실거주 목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내년에 많이 부족합니다. 서울은 평균적으로 한 4만 호 정도는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4만 호도 사실 좀 부족하긴 한데 내년에는 한 반토막 정도 나요. 국토교통부는 2만 7천, 2만 8천 호로 얘기 안 하는데 거기는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 자이, 뭐 푸르지오, 캐슬 뭐 이런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간 아파트 공급은 2만 세대가 되나 안 될 수도 있고 2만 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부족한데, 아파트 부족한 건 다 알아. 그래서 전세난이나 월세난이 생기는데 그럼 비아파트 공급은 충분히 되고 있나?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아파트가 안 되면 비아파트라도 공급이 돼서 이 부족한 공급 물량을 좀 메워줘야 되는데 비아파트도 공급이 안 됩니다. 더 힘듭니다. 보통 제가 한 4만 세대 정도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비아파트는 2만 세대 정도 공급이 됐는데, 올해는 제가 물어보니까 서울의 신축 빌라는 1,000세대 정도밖에는 공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절벽 정도 수준인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왜 골목 같은데 다니다 보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막 뚝딱뚝딱 공사하면서 막 이게 스포트 올라가 있고 비계 쳐놓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공사 현장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 동네 골목에서 뚝딱뚝딱 공사 소리 보셨습니까? 그 건물 짓는 거 말고 작은 빌라 단독주택 사서 짓는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 짓는 거 거의 못 보셨죠.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고 전세 사기 우려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허그가 계속 손실이 발생하니까 보증 한도를 줄였잖아요. 보증 한도가 줄이니까 자연스럽게 세입자가 안 들어오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공급업자들이 공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임대차 시장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수요가 최근에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이쪽으로 사볼까라는 수요는 존재하잖아요. 수요는 있는데 수요는 좀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애들 또 저는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다. 그리고 서울은 또 재건축 재개발 하는데 구역 지정이 되면 또 가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모든 빌라 오피스텔을 또 재개발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재개발이 되면 좋긴 한데, 샀는데 구역 지정이 되면 땡큐인데 또 그걸 노리고 들어가가지고 이미 반영이 됐어. 가격이 원래 한 4억 정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역 지정이 된다고 6억까지 올랐어.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한 지역은 저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4억에서 6억이 올랐는데 구역 지정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4억으로 갈 거잖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감이 선반영이 돼서 단기 급등한 비아파트는 저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도 아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이다. 네, 그래서 쉽지만은 않겠네요. 저는 정부도 아파트만 보지 말고 비아파트 시장 또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네 번째 대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든 다섯 번째든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그러니까 네 번째에 제가 공급 대책 나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아파트도 좀 추가가 돼야 되지 네. 않나. 그래서 허그도 보증 한도만 자꾸 내리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지, 문제만 생기면 그냥 땜빵식으로 그냥 막 우리 손실이 생기니까 줄여야 돼. 그거 줄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특히 임대차 시장은 긴장해야 됩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핵심 화두는 한강벨트 양극화, 집값 급등이었잖아요. 내년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전세와 월세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당국자들은 긴장을 좀 해야 되고, 내 집 마련하거나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가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뭐 비아파트든 아파트든 간에 올해 임대 시장은 올해 움직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26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이제 급감하는 상황이고 또 서울의 전세 가격이 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또 전세가가 치솟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어떡하지?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진짜로 내가 사실 저는 집값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집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장에 자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강남 아파트 미친 듯이 사진 않잖아요. 네. 규제도 많지만 그게 규제 때문에 안 사는 줄 같아요? 아니에요. 토지거래가구역 투기과열지구 때문에 안 사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는 거예요. 이거 가격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집을 안 사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남들보다 뒤처지기는 싫어. 그렇죠. 포모 현상, fear of missing out 때문에 거 싫어. 두 번째는 앞서 나가는 것도 싫어. 너무 앞에 나가면 왜 두렵거든. 내가 제대로 가는 거 맞아? 나 혼자만 튀어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푸 현상인데 피어 오버 오버페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공포도 있어요. 꼭지 잡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항상 옆을 보잖아. 눈치 보고 가야 돼 말아야 돼. 내 친구 먼저 가면은 따라가고, 앞에 애들이 멈추면 나도 따라 멈추는 게 제일 안전해요. 부동산 투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것도, 주변 친구들이 사면 사고 팔면 파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나 혼자 치고 나가는 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걱정을 해요. 그래서 강남도 원베일리도 72억 거래가 되고 더 이상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매매 시장은 내버려 두면 사실은 저는 다주택자 규제도 폐지하고 재초안도 폐지하고 규제 다 폐지하자. 그리고 심플하게 보유세 올리고 살짝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 내려줘서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팔게 내버려 두면 실제로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집을 못 사서 이렇게까지 불안했냐는 거죠. 수요 공급,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이게 하루 이틀 일인가요? 물론 유동성은 많아요. 그럼 정부는 유동성을 좀 제거해주는 노력을 하든지 그런 데 집중을 하면 되는데,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사도 되는 걸 사게 되고, 하지만 시장에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집값은 올라가면 어느 정도 멈춥니다. 분당 신도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강남이 멈추면, 마포 성동 쭉 치고 올라가서 멈추면, 분당 과천 올라가서 멈추면 나머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데, 규제를 하게 되면 또 왜곡이 되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있는 건데, 아무튼 주택 매매 시장은 그래요. 왜? 여러 가지 왜곡이 되고 규제가 들어오고 욕망이 들어오게 되고, 또 욕망이 있으면 또 집을 안 사고 싶은 사람도 사고 싶어 하고 하는데, 전세를 안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실수요자 시장인데 100% 실수요자 시장이고, 전세 집을 잘 고른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전세는요, 좋을수록 전세 가격이 내가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의 교육 환경에 주거 인프라의 신축 아파트의 대단지의 뷰도 나오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돈이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요건을 하나씩 빼면서 조건을 낮추는 게 전세거든요. 네. 아주 심플합니다. 실수요자 시장인데, 그러니까 욕망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망이 들어가지 않고 규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가 가장 잘 작동이 되는 게 임대차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이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수요와 공급, 공급이 충분한가? 아파트, 비아파트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공급 부족하잖아요. 아파트도 부족하고 비아파트도 부족합니다. 안 나옵니다. 자, 그럼 공급이 일단 막혔어. 두 번째 공급은 매물이 나오는 공급이 있잖아요. 네. 임대차 매물, 전세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전세 매물이 최근에 귀해요.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집값은 많이 올랐다 뉴스 많이 나오고 체감 많은데 전세 가격도 떨어지지는 않았고 조금씩 올랐는데 전세 가격 올라서 아우성보다는 전세 매물이 없어서 아우성이에요.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 전세 난은 두 개가 있잖아요.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전세 난, 네. 전세 매물이 없는 것도 전세 난인데 현재는 전세 매물이 없는 전세 난입니다. 왜 매물이 없냐면 입주 물량이 일단 안 나오죠.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전세 매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2+2가 돼요. 2020년에 7월에. 저는 국회의원님들 진짜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쉽게 생각해 정책을. 2+2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입자가 좋아질 것 같죠. 4년 사니까. 한쪽만 바라보니까 좋아질 것 같은데 집주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4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집주인들은 4년마다 가격을 올리게 되고요. 세입자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4년 살았어. 예전에는 2년 살고 집주인 올려달라 그러면 더러워서 나가가지고 집도 사고 네. 그렇잖아요. 화가 나니까 집 사고 다른 전세도 가고 막 이렇게 순환이 됐는데 일단 4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마다 나오는 매물이 4년마다 나와요. 4년 살고 나니까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가거든. 이중 가격이잖아요. 갱신할 때는 적게 신규 계약은 비싸게. 2년 살고 나니까 가격이 껑충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눌러 앉아야 돼요. 왜? 집을 사지 않는 이상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고 눌러 앉는 게 왜 유리하냐면 집주인도 귀찮거든. 새로운 세입자 구하려면 부동산에 가서 얘기도 해야 그쵸.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또 중개 보수도 내야 되고 이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집도 하자가 생기잖아요. 흠집도 생기고 얘가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세입자도 이 집에 계속 사는 게 유리해요. 요즘 이사비가 한 500만 원 나온답니다. 진짜 와, 나 깜짝 놀랐는데 이사비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200, 200 정도였는데 이게 500이 나온대요. 500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저앉아.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를 하신 분들은 돈을 올려줘서 그대로 더 연장하고 6년, 8년으로 가고 안 올려주신 분들은 갱신을 하고 최근에 갱신 비율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절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계약보다 갱신 계약이 더 늘어나고 있다. 갱신 계약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나가도 답이 없으니까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물도 안 나오고 신규 입주 물량도 안 나오니까 임대차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부족하고. 그럼 수요가 줄었나? 서울 수도권의 수요가 줄 수가 없죠. 어떻게 줄어요? 서울 수도권의 수요가 줄려면 출산율이 줄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일자리들이 지방에 많이 대기업들이 많이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관세 협상이 잘 됐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잘 돼도 미국에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거 2천억 달러인가? 결국 2천억 달러가 옛날 같으면 그 돈이 국내 지방의 공장에 투자해야 될 돈인데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 역설적으로 말하면 결국에는 좋은 일자리 대기업 본사들은 서울에 있으니까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최근에 결혼도 많이 하더라고. 결혼하면 또 가구수 분화도 생기게 되죠. 이런 현상들 지방에서 원정 투자 들어오죠. 또 토지 거래가 묶으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그냥 세입자 전세 끼고 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지방에 있는 분들도 그냥 큰 마음 먹고 아예 주거지로 옮겨버린다니까요. 그럼 전세 매물 안 나와요. 집을 사도 옛날 같으면 임대 물량이 나왔는데 정부 정책이 토지거래가구역에 전세대출 규제에 나오다 보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이제 진짜 절벽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한번 봐봐요. 진짜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내년에 볼만할 겁니다. 진짜. 그러면 정부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물량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정부는 뭐 할까요? 잘하는 게 있잖아. 또 규제해야지. 무슨 규제? 전세 대출 규제합니다.
야, 니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금이 이렇게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 대출 규제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전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세입자가 대출이 안 나온대. 그럼 집주인은 안 올릴까요? 올리죠. 어떻게 올려요? 월세로. 네. 야, 1억 올려줘. 저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 30만 원 줘. 30만 원 내기 싫은데요. 나가죠 뭐. 나가보니까 없거든 매물이. 아, 잘못했어요. 저 30만 원 올려드릴게요. 그냥 제발 좀 연장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반전세와 월세가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 잡겠다고 나온 정책들이 결과적으로는 전세 매물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당국자들이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 그냥 세입자를 위해 세입자 2년이 너무 짧아? 야, 그럼 2+2 해. 이 파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전세 대출 문제야? 전세 대출 규제해? 이 파장이 지금도 만들고. 야, 전세 끼고 왜 사? 그거 투기야. 사지 마. 토지거래구역 묶을 거야. 라고 하니까 지금 전세 매물이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동전의 양면성인데 지금 정책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한쪽 면만 보는 것 같아.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양면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작용까지 고려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기사를 보니까 뭐 64%까지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전월세 시장에 이제 앞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정책의 부작용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정책의 부작용만으로 월세가 가는 건 아니고 시대 흐름 자체가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잖아요. 이게 불안정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월세 렌트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전세의 메리트가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규제도 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금리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세금 받아서 다른 집을 전세 끼고 하나 더 사는 그렇죠.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또 그 집이 전세 매물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고 선순환 구조도 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게 갭 투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좋게 말하면 전세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다주택자 되면 세금 폭탄 맞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면 전세를 끼고 한 채는 살 수는 있어도 전세를 금을 그냥 받아 내가 굳이 끼고 안 사도 돼. 돈이 있어. 전세 주고 전세금 받으면 한 5억 받았어. 5억 갖고 뭐 할 거야? 은행에 넣으면 돈 얼마 된다고요? 전세금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할까요? 사실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전세는 수요가 저는 준다. 시대 흐름 자체도 그렇다. 옛날에 이제 못 살던 시절에 그리고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시절에는 이런 전략이 먹혔습니다만 지금도 역설적으로 우리가 집값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지역들은 몇 군데 없어요. 네. 전국 통계를 보게 되면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만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지 전국적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월세 시대로 가는 열차는 막을 수가 없다.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다른 나라는 월세가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렌트가 월세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용하면 돈을 내야지. 호텔 가면 저 5천만 원 맡겨두고요. 내일 하룻밤 자고 나올 때 5천만 원 입금해 주세요. 호텔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사용료를 내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식당 가서 밥 먹고 사용료 내야지. 저 잠깐만요. 저 100만 원 맡겨뒀다가 내일 내가 찾으러 올게요. 오늘 밥 그냥 줘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제도이면은 맞는데 그럼 없어져야 될까? 전세가 좋은 제도예요. 안정성만 보장이 되면 네. 얼마나 좋아. 진짜 월세보다 좋거든요. 왜? 맡겼다가 그대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안정성이 보장이 돼. 외국인들이 놀란다잖아요. 진짜 이거 그대로 받는 거 맞아요? 진짜 한 푼도 안 되고 진짜 받는다고? 네. 이게 말이 돼요?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보면 신기하거든. 그 얘기는 전세가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 사라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저는 정부가 이 좋은 전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세 사기도 예방을 하고 전세금이 떼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지금 전세 제도를 소멸시키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전세 대출 규제까지 이렇게 좀
강화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라 또 부작용도 발생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세대출 규제가 이제 실수요자들도 영향을 받죠. 저는 이 전문가들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전세대출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아버린다? 전세 매물이 귀해, 회전이 안 돼,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전세 대출에 대해서 한도도 줄이고 DSR을 규제한다?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누가 피해를 보죠? 집주인도 일부 피해를 볼 수 있으나 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세입자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해도 좀 참아. 니들 힘들어 참아도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세입자한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무 이상적이고 모든 사회가 정의와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을 규제해서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진다? 와, 저는 이건 너무 낭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서울에 강남 3구의 전세 가율이 30%대예요. 50%대도 아니에요. 30%대면 갭 투자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하면 전세가 3억, 투자금이 7억 들어가는데 누가 갭 투자를 이렇게 합니까? 못하죠. 갭 투자의 기본 원리는 전 갭 투자도 어느 순간 이상해졌어. 원래 갭 투자는요 전세 가율이 높아. 그래서 투자금을 최소로 해가지고 이 최소로 투자하는 거를 여러 차례 투자하는 게 원래 갭 투자예요. 네. 그래서 무자본 갭 투자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무자본 갭 투자는 1억인데 오피스텔이 전세가 1억이야. 돈 안 들이고 살 수도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역전세가 생기고 세입자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막아야 돼요. 무자본 갭 투자는 법으로 막아야 되고요. 전세 가율이 저는 70% 정도 이상 올라가는 전세 가율이 높은 집들을 여러 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저는 어떤 페널티라고 할까? 이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전세가 9천이야. 내가 그러면 1억 가지고 10채를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전세금의 한 30% 정도는 뭐 허그 같은 기관에 강제로 예치하는 에스크로우 제도 같은 거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집주인이 높은 전세 가율을 이용을 해서 돈을 다 가지고 가는 거는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이런 거 그냥 하더라도 뭐 5억 정도면 10억이면 뭐 내 자본 5억 넣고 이렇게 하는 건 나중에 역전세가 생겨도 집주인이 감당할 수가 있는데 여러 채를 높은 전세 가율을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요즘. 그러면 강남 3구, 용산구가 30%대인데도 지금 집값 올라가잖아요. 신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규제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너무 낭만적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물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는 있어요. 집값을 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예요. 금리, 입주 물량, 부동산 정책, 경제 상황, 또 집값 흐름, 전세 가격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이 하나를 제거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 올라가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돈 없어서 대출 받는데 네. 세입자는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소득으로 해도 좋고요. 집값으로 해도 좋은데 고가 전세나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본인 DSR에 맞춰서 전세 대출을 저는 받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예를 들어 연봉 3억이야. 근데 뭐 전세 10억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 전세 대출 5억 받고 싶어. 그러면 은행 가가지고 주택담보대출처럼 뭐 금리 줄 거 다 주고 DSR 적용해가지고 능력껏 받으시면 되고 이것까지 저는 강제로 막지는 마시고 정상적으로 금리 내고 DSR에 맞춰서 하고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 있잖아요. 주거 안정을 위하는데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5천만 원인데 현금도 좀 부족해. 또 애는 2명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주거 안정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너 대출 받지 말고 돈도 없는데 뭐 모아둔 돈이 1억 5천밖에 없대. 이게 그러면 1억 5천에 맞춰서 반전세를 가든 뭐 아니면 지하 빌라로 가. 그거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대출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사는 집이 대출 받아서 산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수급이 안 맞고 정책이 잘못됐고 뭐 유동성이라든지 금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대출을 저는 전세 대출을 좀 나누자. 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이 아니라 은행에 가셔서 정상적으로 DSR 적용해서 대출 받고 그 이하 되시는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전세금의 절반 정도라도 좀 해주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이 우선이지 집값 고가 아파트 때려잡는 게 우선이다. 역설적으로 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고가 아파트가 뭐 잘못됐다 막 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저는 50억 아파트 없습니다. 참고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0억 아파트 가진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 살 때 취득세 한 1억 6천 내주고 뭐 재산세 종부세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 내주고 팔 때 양도세 내는데 세금 만 원 내는 사람이 애국자 아닙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특정 아파트를 내가 동시에 10채를 샀어. 코인이 대박 났어. 그러면 특정 아파트를 동시에 10채를 사면 가격이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왜곡을 주거나 세입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내가 능력에 대해서 집 하나 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런 범죄자, 투기꾼의 잣대를 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렇게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까 진짜 내년에는 전월세 난도 좀 심각해질 것 같고 또 사실 집을 마련하기도 이 녹록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 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좀 조언해 주신다면요. 내 집 마련해야죠. 근데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자금이 좀 있고 대출도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스트 두잇인데 왜 저스트 두잇이냐면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집값 많이 올랐어. 기다려야 돼라고 하는데 자 기다린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내년 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안 올라갈 수 있겠죠. 규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거고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값도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고 주식도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금값도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과유불급이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주식은 영원히 올라간다? 전 세계에 유례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할 수는 있어도 어떤 단기 조정 과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이 필요하니까 샀다가 만약에 내년에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냥 잘 살면 되지 뭐. 네. 그래서 살다 보면 나중에 또 조정방 받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 자금에 맞춰서 사되 단 물론 돈에 맞춰서 본인들이 사겠으나 올해 단기 급등한 곳들 있잖아요. 서울의 한강벨트, 분당, 과천 같은 단기 급등한 곳은 저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또 전제 조건은 난 능력이 돼. 그리고 어차피 10년 이상 거주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지역이죠. 올해 급등한 지역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근데 올해 급등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 2년은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사시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래도 샀는데 또 단기 급등한 곳 무리해서 샀다가 또 몇 년 안 올라가면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2021년 전고점 회복되지 못한 단지들 위주로 알아보셔도 되고 경기도에서는 더 많고요. 서울에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그것도 없어. 그 돈도 없네. 한 5천만 원? 1억 정도 모았어. 그러면 사실상 사기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 끼고 사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청약 조건이 되시면 청약도 도전해보세요. 내년에 청약 물량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부도 공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3기 신도시 같은 물량들 정부, 서울시, 경기도 지금 모두 다 공급을 늘리는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공공분양 물량들 나오게 되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저렴하게 나오니까 막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 좋거든요. 네. 고향 하남 교산 청약하셔라 라고 하니까 제가 김구라 씨하고 유튜브 같이 하잖아요. 네. 그 김구라 경제연구소라고 그리구라 채널에서 같이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주식하는 친구 있거든요. 김종열하고 지난번에 야 3기 신도시 좋으니까 그 친구가 무주택이에요. 3기 신도시 좋으니까 하남 교산 꼭 청약해라고. 아니면 그분이 남양주 사니까 남양주 그 왕숙 신도시 좋으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싫은데요 이러더라고. 저는 서울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 이게 그러면 사든가 서울에 그럼 사 좋은 거.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에 한강벨트 사고 싶어. 그거는 돈이 많은 분들 얘기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신도시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 나오면 특히 특별 공급 대상이 된다면 자녀가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뭐 2명 이상 되거나 3명이면 더 좋고요. 자녀 계획이 있다면 빨리 노력을 좀 해가지고 지금 임신이라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이 대상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청약통장은 종합통장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월 25만 원. 네. 10만 원에 자동이체 해두신 분들은 25만 원을 바꾸셔야 됩니다. 작년 9월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공공분양은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일반 분양은 유리하기 때문에 25만 원 납입하시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청약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청약은요. 청약만 하면 안 되고 청약도 만자와 도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또 알아보시고 경매도 알아보시고 청약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또 일부에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넉넉히 있으면 안 되고 내 집 마련은 끊임없이 우리가 물속에 있는 오리처럼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되 불안해하지는 말자. 분위기에 휩쓸리지는 말자. 그냥 나의 기준에 따라서 나는 능력도 되고 전문직이고 굳이 집 안 사고 평생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전세는 월세 살아도 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면 저는 내 집 마련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분들이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네. 특히 현금 가지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잘 살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잘 살 거거든요. 근데도 지금 주식도 올라가고 코인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나 혼자 집 못 산 것 같고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사셨으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집 마련 못했다면 내 집 마련 하면 됩니다. 기회가 끝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고요. 1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너무 친구 지인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의 전략에 맞춰서 내가 필요하다면 지금 또 아니면 2026년에도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발. 불안은 금물입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